1972년 12월 서울 영동지구의 시형주택이 완공된 직후 유교사가 그곳을 방문했을 때 일이다. 10여 평 남짓한 서민주택이었으나 새로 지어 단장을 하고 보니 비둘기 집과 같이 아담해 보였다. 아기를 둘씩이나 가진 어느 30대 주부가 새로 이사온 짐을 정돈하느라고 분주했다. 유교사는 유심히 집안을 살펴보다가 그 젊은 주부에게 이렇게 당부하는 것이었다. 알뜰하고 행복하게 사셔야 해요. 네. 상기된 얼굴로 주부는 유교사를 쳐다보며 대답했다. 그 얼굴에는 행복감이 서려 있었다. 동행한 서울시장 부인은 유교사의 어조에 너무나 절실한 느낌이 서려 있어서 어리둥절해하자 유교사가 되풀이해서 들려주었다. 새로 집을 마련한 그 주부가 얼마나 행복할까. 저렇게 내 집을 마련해서 평범하고 행복하게 한 가정을 다독거리며 사는 것이 그렇게 행복해 보일 수가 없네요. 시장 부인은 여사의 말을 들으며 가슴이 찡하게 울렸다고 한다. 서민의 심정을 그처럼 깊이 이해하는 분을 모시고 있는 자신의 감격이 심금을 울렸던 것이다. 그러나 한편으로 시형주택에 새로 입주한 30대 주부를 통해 유교사는 옛날의 감회가 되살아났을지도 모를 일이다. 그때로부터 20여 년 전 유교사가 보문동에 살고 있을 때였다. 하루는 신설동 시장에서 돌아오는 길이었다. 길가에 탐스럽게 익은 사과를 쌓아두고 팔고 있는 가게가 있었다. 유교사는 시큼한 사과가 먹고 싶었다. 그럴만도 했다. 둘째 아이를 가져 입덧이 심할 무렵이었다. 그러나 시장 갈 때마다 준비해가는 쪽지에 적힌 물건을 모두 사버렸으므로 주머니에 남은 돈이 없었다. 설령 남은 돈이 있다 하더라도 그것으로 자신이 먹고 싶은 것을 살 수는 없었다. 사과 한 개에 불과하더라도 자신이 먹고 싶다고 사 먹게 된다면 알뜰하게 꾸려가는 살림이 근본에서부터 흔들릴 것만 같았던 것이다. 그것이 크건 작건 자신의 욕망을 억제하지 못한다면 성의와 의지로 버텨 나가는 긴장이 단번에 무너져 버리고 좌절될 것만 같았다. 참자. 유교사는 먹고 싶은 사과 한 개를 끝내는 못 사 먹었음을 훗날 청와대로 들어오기 전까지도 남편에게 말하지 않았다. 남편이 지나치게 가정생활에 마음을 쓰게 될까 두려웠기 때문이다. 남편이 부정을 저지르게 되는 책임의 태반은 아내가 져야 한다. 유교사는 경험에 비추어 이런 요지의 말을 강하게 주장했던 것이다. 유교사의 검소하고 절약하는 생활은 이미 몸에 밴 것이었다. 혼인 후부터 한결같이 분수에 벗어난 사치나 낭비를 해본 일이 없이 알뜰하게 살아온 여사였다. 청렴한 군인의 아내로서 생활의 어려움을 몸소 겪어본 유교사는 가난의 서름을 누구보다도 깊이 이해하고 있었다. 유교사가 서울에서 살기 시작한 것은 1953년 휴전 직후였다. 어느 날 강원도 양구 근처에서 근무하고 있는 박 대령에게서 서울에 방을 마련하였으니 솔가하여 오라는 기별이 왔다. 유교사는 어머니와 곧 이삿짐을 챙겼다. 국방생 철제창 하나에 이부자리를 싼 보따리 몇 개가 이삿짐의 전부였다. 국방생 철제장은 결혼 때 친구들이 선물로 마련해준 신혼생활의 유일한 재산이라 할 수 있다. 집은 동숭동 옛 서울법대 뒷동네로 차가 올라가지 못할 만큼 산꼭대기에 있었다. 낡은 고가로서 대문이랄 것도 없는 삐걱거리는 문을 들어서면 디귿자로 꼬부라진 쪽문이 있는 문간체의 방이었다. 안채뜰 아랫방이 하나 더 있었는데 동생이 거처했다. 7월 말에서 8월 한 달은 무더운 철이다. 동숭동 꼭대기에 얻어든 새방은 천장이 낮은 탓인지 한여름 떼학볕에 방안이 찌는 듯 더웠다. 더구나 이 서양바지 단칸방은 오후가 되면 햇볕이 아랫목까지 비쳐들어 숨이 막힐 것 같았다. 박대령의 부관으로 있었던 원병호 중위는 당시 박대령 원급의 정확한 액수는 기억할 수 없으나 쌀 한 마값이 모자라는 액수임에는 틀림없다고 했다. 이 정도의 월급으로 그네양까지 합쳐 네 식구의 생활을 꾸려나가야 했던 유교사의 고초와 생활은 그야말로 눈물겨운 것이었다. 무엇보다도 유교사는 새방의 문지방이 유난히 높은 것이
문제거리였다. 겨우 혼자 걸어다니기 시작한 그네 양의 이마가 성할 날이 없었다. 부엌에서 일하던 엄마가 수돗물을 받으러 가 있으면 그네 양은 엄마를 찾아서 문지방을 넘다가 나동그라져서 이마를 깨거나 무릎을 다치기 일쑤였다. 8월의 어느 날 일선에서 박대령이 상경한다는 연락이 왔다. 유 여사는 평소에 다니던 해화동 시장이 아니라 동대문 시장으로 나갔다. 물건값이 쌀 뿐 아니라 신선한 생선을 구할 수 있었기 때문이었다. 어물전에 들어선 유 여사는 이것저것 남편이 좋아할 성식품 창거리를 기웃거리며 가끔 손에 든 종이를 펴보곤 했다. 미리 집에서 적어온 일종의 예산서 비슷한 쪽지였다. 옹색한 살림을 꾸려나가다 보니 어느덧 몸에 배어버린 습관이었다. 미리 시장에 가기 전에 예산을 세워 감자 얼마, 파 한 단 얼마 이런 식으로 그날 꼭 필요한 품목을 적어 적힌 대로 시장에서 물건을 사곤 했다. 다만 최소한의 예산으로 같은 값이면 좀 더 싱싱하고 좀 더 좋은 것이 없을까 하고 동네 가까운 시장이 아닌 먼 동대문 시장까지 나오게 된 것은 아내로서의 성의요 남편에 대한 정성이었다. 그나마 유 여사는 시장에서 돌아오면 일일이 가계부에 적어 넣는 것이었다. 동승동 새방에서는 3개월을 살았다. 그동안 박대령이 한 차례 다녀갔다. 박대령의 기억 속에 남아있는 이때의 생활은 이마에 반창고를 붙인 그네 양의 모습과 사람 사는 꼴이 많이 아니구나 하는 인상뿐이었다. 동승동 새방을 다녀온 박대령은 이사를 해야겠다고 절실하게 생각했다. 부관 원중이와 의논했다. 박대령의 부탁을 받은 원중이는 마침 고사북동 사촌 누이네 집이 비게 되어 그 집을 알선했다. 동승동에 새들었던 돈으로 그 집을 얻기는 힘에 겨웠다. 전세금을 깎고 안간힘을 써서 겨우 독채를 전세로 얻게 되었다. 유 여사에게는 독채를 쓸 수 있는 기쁨과 가족들의 군색함을 살펴주는 남편의 애정이 마음 든든한 즐거움을 안겨주었다. 가로수의 단풍이 노랗게 물든 10월 말, 유 여사 가족은 고사북동으로 이사를 했다. 지금의 보문동 파출소에서 멀지 않은 언덕배기에 오뜩 솟은 자그마한 주택이었다. 시집온으로 새빵살이만 하던 유 여사에게는 건평 20평 미만이 남아 이 독채집이 무척 널찍해 보였다. 별다른 가구가 없고 보니 집안이 횡댕그레 빈집 같았다. 솥은 주인이 사용하던 것을 그대로 빌려 썼지만 반반한 그릇이 제대로 없었다. 찬장도 선반도 없었다. 군인 가족이니까 여기저기 이사를 자주 다니다 보면 살림도구가 저렇겠거니 여기던 이웃 사람들도 하루 이틀 지나면서 좀처럼 변할 줄 모르는 살림에 놀라움을 금치 못했다. 이 집에는 수돗물이 나오지 않았다. 그래서 앞집에 신세를 져야만 했다. 아무리 작은 것이라도 남의 신세를 지지 않으려고 애쓰며 또한 그렇게 살아온 유 여사로서는 남의 집에서 수돗물을 빌려 쓰는 심적 고통이 무척 심각했다. 계량기통의 고무관이 찢어지거나 끊어지기가 무섭게 새 간을 사다가 갈아 끼우곤 하였다. 얼마 안 되는 돈이지만 고무관 값을 부담시키지 않으려는 자상한 마음씨였다. 하루는 앞집으로 굴비 2두rum을 유 여사가 들고 갔다. 앞집 부인이 사양하자 유 여사는 우린 고기나 생선을 잘 안 먹어요 했다. 함께 시장에 다녀본 경험으로 미루어 그 말을 고지 들었다. 유 여사는 시장에 갈 때마다 콩나물이나 두부를 살 뿐 쇠고기나 생선을 사는 일이 없었으므로 식성이 육물이나 비린 것을 좋아하지 않는가 보다 여기게 되었던 것이다. 그러나 훗날 생선이나 고기를 잘 안 먹는다고 말한 것은 수돗물을 쓰는 데 대한 고마움의 표시였음을 알게 되었다. 1955년 10월경 미 육군 포병학교 유학을 마치고 돌아온 박정희 준장이 광주 포병학교 교장으로 발령남에 따라 유 여사는 고사북동 생활을 마무리 짓고 광주 교장 관사로 옮겨가 살았다. 이듬해 7월 박 준장이 강원도 양구로 전출됨에 따라 유 여사는 또 이삿짐을 꾸려야만 했다. 새로 마련한 새방은 노량진 역전에서 100m쯤 골목 안쪽으로 들어간 곳이었다. 안채에 붙은 2평 남짓한 부엌도 딸리지 않은 방이었다. 여사의 일생 중에서 가장 고되고 처참한 시련을 겪게 된 생활이었다. 그것은 동승동의 생활에 비할 바가 아니었다. 이때의 생활을 함께 살던 친정어머니는 이렇게 적고 있다. 방에는 불도 들이지 않고 방바닥에서 물이 줄줄 나서
그때 군인의 우이인 고무로 만든 장옷을 방바닥에다 깔면 축축하게 누기가 차서 도무지 앉지도 눕지도 못하여 밤이나 낮이나 서성거리고 밥은 풍로에다가 해서 끼니라고 때우고 그때 참말로 고생도 말할 수 없이 하고요. 손녀딸 그네는 아파서 울곤 했어요. 유교사는 가족들의 점심을 콩나물죽으로 때우거나 저녁 식사로 콩나물밥을 지을 때가 허다했다. 그리하여 일선에서 열납병이 불시 오게 되면 우리 집 명물 콩나물죽하고 콩나물죽을 대접하거나 따로 밥을 지어준다고 해도 그것은 콩나물밥이었다. 그만큼 알뜰했다는 뜻도 되고 어려웠다는 뜻도 된다. 노량진의 생활, 그것은 유교사가 이 세상에서 경험한 가장 쓰디쓴 것이었으며 이와 같은 생활을 통하여 가난한 서민 생활의 밑바닥을 체험하였던 것이다. 또한 그것은 훗날 대통령 영부인으로서 국민들의 생활 저변을 이해할 수 있는 하나의 축복일 수도 있었다. 이처럼 군색한 생활 속에서 유교사는 내 집을 마련하기 위해 혼인 직후부터 푼푼히 저축을 하고 있었다. 그야말로 살림이 어렵기 때문에 가계부를 가지게 되고 그와 같은 규모 있는 전략과 내피 생활을 통해 다달이 몇 푼을 내 집을 마련하기 위하여 저축하고 있었던 것이다. 물론 그 액수가 내 집을 마련하기에는 어림없는 것이었지만 그렇다 하더라도 남의 도움이나 알선을 받기 위한 기틀이 되어졌던 것이다. 1956년 4월 23일 혼인한 후 만 5년 4개월 노량진 새방에 이사 온 지 거의 1년 만에 여사는 내 집을 가질 수 있게 되었다. 명의는 남편이 아닌 유교사 이름으로 등재되었다. 명실공히 유교사의 알뜰한 내핍 생활로 이룩된 집이어서 아내의 그 성의를 치하하려는 남편의 배려로 그렇게 되었던 것일까. 어쨌든 유경수라는 이름이 기재된 것은 이번이 처음이었다. 오붓하게 살 수 있는 보금자리를 마련한 유교사는 한결 안정된 마음으로 생활을 펼쳐나갈 수 있었다. 생활은 여전히 알뜰하고 근면했다. 집 부근에 약수동 시장이 있었다. 그럼에도 신당동 내거리 부근의 중앙시장까지 장바구니를 들고 장을 보러 갔었다. 도매시장의 물건값이 싸기 때문이었다. 손님 대접도 가계부와 견주어 점심은 고작 국수를 대접하는 것이 오랜 관례처럼 되어 있었다. 때로 남편이 오늘은 귀한 손님이 오셨는데 고기라도 좀 사올 일이지. 맨날 절간 음식이요. 하고 농담 비슷하게 말할 때도 있었다.